지금 극장가에는 데미 무어의 여론이 돋보이는 영화 서브스턴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디 호러라는 극단적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논란 속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현상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굳이 돈을 내고 이런 끔찍하고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영화를 보는 것일까요? 이런 영화를 보는 우리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이런 영화에 끌리는 것일까요? 바디 호러라는 용어는 필립 브로피가 1983년 발표한 논문 공포성, 현대 공포영화의 텍스트성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현대 공포영화의 짧은 황금기에 등장한 새로운 하위 장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영화학자 린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바디 호러는 포르노그래피와 멜로드라마처럼 전형적인 과잉의 장르라고 합니다. 메리 셜리의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초기 작품은 인간의 오만함과 과학의 한계에 대한 은유로서 신체적 변형을 탐구했고, 1955년작 쿼터맨스 익스페리먼트는 최초의 바디 호러 영화로 언급됩니다. 이후 캐나다의 명감독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는 파리와 인간이 한 몸이 된다는 내용의 더 플라이와 같은 영화를 통해 바디 호러를 주류 영화계 안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우선 바디 호러를 이해하기 위해 그로테스크의 미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테스크는 종종 친숙한 요소와 기괴하고 낯선 것을 결합하여 기묘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긴장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무너뜨리고 존재의 모호함을 일깨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정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에 인간이 훨씬 더 잘 반응한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정상을 벗어난 것들이 우리 삶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이상한 것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고 싶어하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숲에서 사슴의 몸에 호랑이의 머리가 붙은 괴물을 만난다면 인간은 이 괴물의 정체를 알기 위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연구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이 낯선 피조물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이죠. 이처럼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피조물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 깊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공포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알 수 없음, unknown이기 때문이죠. 그로테스크는 인간을 바로 이 알 수 없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로테스크는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불규칙성, 비대칭성, 과장을 강조하는 대안적 미학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질서에 대한 전복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의 인지 영역을 확장시키는 해방감을 느끼게 만들어주죠. 또한 그로테스크는 종종 사회적 불안과 형이상학적 질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는 삶의 혼란과 모순에 대한 노골적인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서브스턴스가 일그러진 신체를 통해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소비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바디 호러의 전설의 걸작 1982년작 존 카펜터의 The Thing에서는 인간 사회 속 무너진 상호 신뢰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끔찍한 바디 호러로 풀어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바디 호러는 인간의 진실에 대한 통찰을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신체를 통해 표현해냅니다. 그러니까 바디 호러에 등장하는 그로테스크한 신체들은 신체의 변형을 통해 1차원적인 공포를 일으키는 것을 넘어 병적으로 일그러져 있는 현대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뛰어난 공포영화와 그저 그런 공포영화의 차이는 공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티에리 시리즈와 알카트라스 탈출로 유명한 돈 시겔이 감독을 맡은 1956년작 신체 강탈자의 진입
Invasion of the Body Snatcher는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인간의 신체를 빼앗는다는 내용의 영화인데, 많은 평론가들이 이를 당시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의 광적인 두려움, 즉 메커시즘을 통한 마녀 사냥이나 전체주의에 대한 공포를 은유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합니다. 바디호러 장르는 이런 공포 영화의 상징적 역할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에서 그로테스크는 현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죽음과 신체의 변형, 광기와 같은 금지의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로테스크는 이처럼 예술이라는 통제된 형식을 통해 신체 훼손, 죽음과 같은 원초적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카타르시스와 해방감뿐 아니라 존재의 취약성과 생명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은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통해 삶의 적나라한 고통과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강렬한 생의 의지를 동시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몸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며 존재의 근거지입니다. 몸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장애인이나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은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비정상성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왼손잡이들에게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라고 강요하고 밥도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했죠. 덕분에 저는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기 시작했고 대단한 악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다른 손을 쓴다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할 만큼 인간은 대다수와 다른 신체 구조에 대해 절대적으로 민감합니다. 신체가 정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명 현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안전한 삶의 영역에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영역은 결국 유전적으로 한 개인뿐 아니라 인간 사회와 전체의 생존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과 다른 신체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의 신체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턱없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신체의 한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호러에서는 신체의 변형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와키 히토시의 기생수죠. 이 만화에서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인 주인공은 외계에서 온 기생생물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는데, 주인공의 필사적 발악 때문에 기생생물은 주인공의 뇌를 전부 차지하지 못하고 오른팔에 붙어 불완전하게 기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속칭 오른쪽이와 기묘한 공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이 덕분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2024년 연상호 감독이 리메이크한 기생수 더 그레이도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더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바로 베놈이 있죠. 원래 스파이더맨에서 빌런으로 나왔던 베놈을 주인공으로 만든 베놈 시리즈는 아마도 가장 대중적인 바디 호러 프랜차이즈일 것입니다. Embrace your inner anti-hero. 네 내면의 안티히어로를 받아들여라 라는 태그라인처럼 베놈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괴물에 관한 은유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외계에서 온 심비오트와 접촉한 후 베놈이 되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이처럼 바디호러는 인간의 신체 변형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쾌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디호러 장르는 비정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신체를 통해 인간의 어두운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장르입니다. 이렇게 예술은 때로는 의도적인 추함을 통해 깊게 숨겨져 있는 인간과 인간 사회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